이 코로나 장기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대면 수업보다는 효과가 좀 적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 그 비대면 기간이라 하더라도 좀 열심히 수강하셔서 학습적인 어떤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번 학기에 새로 복학하는 친구들, 제가 이제 지난 1차 시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한번 강의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갑자기 좀 얼떨떨하시죠? 그러나 우리 복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냐면 뭐 일반학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좀 리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생기 있게 좀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을 때 가급적이면 좀 강조해서 하는 것들은 좀 따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이게 지금 위험물질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시험 볼 때 소방학개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리고 시험 볼 때 거의 그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학습을 심오하게 하셔야 되고, 아마도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공부하기 수월한데 이걸 그냥 단순히 암기한다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시간에 좀 몰입해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또 비대면 수업 기간이긴 하지만 좋은 장점은 뭐냐면 내가 놓친 강의를 다시 한번 되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기초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제 과학의 기초라고 나오는데, 사실은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역대 과학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 정립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과 한 300년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이런 얘기 좀 할게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물질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순물질 그리고 혼합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pure substance 그래가지고, 자,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원소, 그 다음에 화합물. 자, 여기서 말하는 원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호돈소 물질. 자, 또는 단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단체의 단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단수, 복수 아시죠? 단수는 하나, 복수는 둘 이상. 그 단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을 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원소. 우리 이미 주기율표 공부하셨잖아요.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원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소들 중에 하나로 구성된 물질 뭐가 있을까요? 자, Cl2, O2, O3, 뭐 플래티늄, AU 이런 거 있죠. 등등등 굉장히 많죠. 원자는 두 개지만 하나의 원소야.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는 순물질을 원소 또는 단체 또는 다른 말로 호돈소 물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화합물은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혼합물은요, 균일 혼합물하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 관심사는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물질 두 개가 섞여 있다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원소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화합물인데, 화합물은 당연히 얘하고 다른 얘기가 되겠죠. 아까 얘는 뭐랬어요? 원소는 하나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이라 했거든. 그럼 얘는 둘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의 원소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고, 이 화합물부터는 두 가지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인데 그것도 역시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뉘더라 이 말이에요. 화합물은 화합물인데 하나는 유기고 하나는 무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기? 이게 뭐지? 우리 뭐 총, 대포 이런 거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놀가닉, 이건 올가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유기화합물은 그냥
탄소화합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탄소화합물. 무기화합물은요. 비탄소 뭐 이런 표현을 잘 쓰고 싶지는 않지만 탄소화합물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기화합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기화합물엔 당연히 화학식 중에 탄소가 나오겠죠. 무기화합물은요 탄소가 안 나오겠죠. 물론 이제 예외가 한두 가지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그 예외적인 것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떻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이고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분류가 된다.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유기화합물 중에 CH3OH를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아까 단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원소로 됐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입니다. 당연히 두 개 이상이니까 뭐예요? 화합물이 되겠죠. 화합물인데 그 중에 탄소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이고 유기화합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CH3COOH 어때요? 탄소, 수소, 산소. 이거 역시 두 가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탄소화합물에 들어가는 거고요. C6H2에 그 다음에 CH3NO2, 3. 굉장히 복잡하죠. 힘들죠, 갑자기. 복잡한 화학식이 나오니까 전혀 힘든 화학식이 아니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기화합물까지 다 마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쉬운 화학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기왕 나왔으니까 얘는 메틸알코올, 얘는 초산, 얘는 TNT,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볼 것도 없어. 화합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화합물 중에 탄소가 있으니까 탄소 화합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제 KClO3. 자, 그 다음에 P4S3.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NaH 이렇게 썼고 HClO4 썼단 말이야. 쓰고 나니까 여기 뭐 어때요? 칼륨, 염소, 산소 세 가지죠. 인, 황 두 가지, Na, 나트륨, 수소 두 개, HClO 세 개. 전부 다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됐습니다. 당연히 화합물이죠. 화합물은 화합물인데 이 안에 탄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학생들 또 보니까 여기 C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C는 탄소고 Cl은 염소예요. 이거 구별하셔야죠. 이걸 가지고서 날들어 C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KClO 세 가지. 이 중에 탄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탄소, 무기화합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P4S3, P하고 황 두 가지인데 이거 탄소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무기화합물. NaH 다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이고 그 중에 탄소를 가지고 있다면 탄소화합물, 탄소가 없다면 이제 무기화합물로 분류하는 건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위험물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6개류로 나눠집니다. 1, 2, 3, 4, 5, 6. 괜찮아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1류 산화성 고체, 2류 가연성 고체, 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4류 인화성 액체, 5류 자기 반응성 물질, 6류 산화성 액체. 이거야 뭐 다 이제 책을 뒤져보면 나오는 얘기고 어펜딕스 쪽에 가도 나옵니다. 부록 쪽에 가도. 지금 그걸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메틸알코올은 4류에 해당이 돼요. 자, 얘는 메틸알코올은요. 4류 맞네. 제가 이걸 쓸 게 아니라 이걸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메틸알코올도 유기화합물은 맞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자, 탄소, 수소, 알루미늄. 자, 이 경우는요. 3류에 해당이 됩니다. 3류. 3류 중에 알킬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요. 4류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5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KClO3 염산칼륨 1류예요, 1류. 이거 2류입니다. 얘는 3류예요. 얘는 6류예요. 그래서 3류의 일부.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1류는 주로 어떻게 되죠? 무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무기화합물로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2류는요. 역시 2류도 대부분이 다 무기화합물로 구성이 됐다는 얘기고요. 3류는요. 유기화합물도 있고 무기화합물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류는요. 대부분이 다 유기화합물이라는 얘기예요.
오리 어때요? 대부분이다 유기화합물, 육류는요 대부분이다 무기화합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대부분이 그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삼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1류, 2류는 무기, 4, 5, 6은 4, 5는 유기, 6류는 무기.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순물질을 두 개 섞어놓은 게 혼합물이라서, 이건 사실 우리는 관심 대상은 아니에요. 단순히 섞어놓은 건데 뭐. 자, 보세요. 이 화합물 중에는 H2O, NaCl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 화합물이죠. 두 가지 이상 원소로 된 거니까. 이건 우리 알고 있는 물이고요. 얘는 소금이에요. 물속에 소금을 넣었어요. 섞었어요. 어떻게 돼요? 소금이 녹아 들어가죠. 그런 게 혼합물이란 뜻이야. 근데 소금물이 위에는 짜고 아래는 뭐 안 짜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죠. 전체를 다 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일 혼합물 속에 우리가 분류를 시킬 수 있는 거야. 소금물. 근데 이걸 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금하고 물하고 또 나눠지죠. 이런 건 이제 분리라고 표현을 쓰죠. 분리. 예,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물질을 지금 분류한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뭐예요? 종류별로 나눠줬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지금 소금물을 만약에 소금하고 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 리. 예,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쌀하고 콩하고 섞어놨어. 그것도 혼합물이에요. 나중에 쌀하고 콩하고 다시 나눠주는 건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분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은 진흙탕, 흙탕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균일하지가 않아. 그런 것들도 섞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지금 용어를 좀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황을 태웠어. 그랬더니 이산화황이 됐어.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거꾸로 다시 안 가죠. 이런 거는 이제 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 우리가 이런 그 화합물들을 열을 가해서 원소들로 나눠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분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해체한다 이 말이에요. 해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물질을 분류하는 거죠. 물질을 종류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분류할 때는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는 거고, 순물질은 단체, 화합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단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 그리고 화합물은 다시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눠지게 되고,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들, 그 다음에 무기화합물은 탄소가 없는, 그래서 화합물들 중에서는 유기화합물에 속하는 것들은 위험물법에 따라서 3류 일부와 4류, 5류가 여기에 속하는 거고, 무기화합물에 속하는 것들은 1류, 2류, 3류, 6류, 3류 일부, 그 다음에 6류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이번 시간, 이번 그 위험물질론 그 직무 수업을 하는 동안에 사용할, 공부할 내용들은 주로 여기 순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물질. 순물질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조금 이제 보시면 14페이지죠. 화학적 조성에 따른 분류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원소는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도표도 좀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원소, 알루미늄은 Al, 바륨은 Ba, 브롬은 Br 뭐 이렇게 쓴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주기율표 공부할 때 다 학습하셨던 내용일 거고요. 자, 15페이지 가시면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 뭐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화합물로서 H2O, H 하나, 산소 하나. 이거 역시 화합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CO2. CO2도 탄소, 산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니까 당연히 이것도 화합물이 되는 거고. HCl. 자, 나올 쪽마다 볼게요. 염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산. 얘는 염산이에요. 자, 얘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H2SO4 있죠. H2SO4. 자, 이거 조금만 지우고.
H2SO4 하게 되면 이건 바로 황산이 되겠습니다. 나올 적마다 암기를 해두시죠. 이런 것들은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황산은 H2SO4가 되겠고, 그 다음에 CH4 하면 이건 바로 메탄이 되겠습니다. 메탄. 메탄의 경우에는 우리 그 생리작용으로 나오는 가스가 바로 메탄 가스죠. 자, 그 다음에 C2H5OH 에틸알코올입니다. 에탄올이라고도 하고요. 술의 주 원료가 되겠죠. 술의 주 원료 또는 그 소독제, 손소독제로 이용이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그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60 웨이트 퍼센트 이상 될 때 소독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소독 효과도 있는 거지만 불이 날 확률도 있는 거예요. 위험물법에서는 알코올류의 경우에는 60 웨이트 퍼센트 이상의 경우는 알코올류를 규정하거든요. 그럼 불이 되게 잘 붙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손소독할 때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물질의 그 4원소설, 물, 흙, 공기, 이 4원소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성질은 그러니까 뭐냐면 물리적 성질이고 화학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H2O 이거 뭐라 그랬죠? 제가 물이라고 했죠, 물.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물인지 압니까?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야 이게 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만약에 H2O 하고서 S 썼어요. 그럼 얘는 얼음이 되는 거야, 얼음. 자, H2O에서 G라고 썼어요. 얘는 바로 수증기가 되겠죠. 자, 얼음에서 물로 될 때 뭐예요? 열이 필요하죠. 물에서 수증기 될 때 뭐예요? 열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얼음에서 물로 갈 때 화학식 변했어요? 안 변했단 말이야. 물에서 수증기 갈 때 화학식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상태만 변했어, 상태만. 이런 걸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자, 물리적 변화라고 하고요. 물론 당연히 수증기를 액화시킬 수 있죠. 또 여기 얼음으로 갈 수 있죠. 이건 이제 열을 빼앗아 주는 거죠. 냉각시킨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데, 유황을 태웠습니다. 뭐가 됩니까? SO2 이산화황이 됐어요. 태웠단 말이야. 다른 물질이 돼버렸어. 이런 건 우리가 화학적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 물리적 상태에 따른 분류를 할 때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눠진다는 얘기도 했는데, 자 보세요. 고체, 액체, 기체, 모든 물질은 이 중에 하나죠. 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고체는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 힘이 굉장히 막강하단 말이야. 끌어당기는 힘이 막강하고, 액체는 그보다는 조금 느슨해요. 기체는 뭐 완전 느슨하죠. 그래서 인력으로 따지면 고체가 가장 세고 액체가 그다음 기체는 제일 약해요. 기체는 되게 자유로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고체라고 하는 것과 액체라고 하는 것과 기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담배 연기는 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요? 담배 연기. 기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담배 연기는 기체라고 말할 겁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 하면, 기체는요 워낙 자유로운 운동하기 때문에 이 분자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눈에 보이는 건 기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기체가 아니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체가 만약에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곤란하죠. 여러분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점심에 맛있게 이제 보리밥 먹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밀폐된 공간이야. 근데 엉덩이에서 뭐 뿜뿜 나와. 되게 곤란하지 않아요? 기체가 눈에 보이면?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내가 마치 아닌 것처럼 하고 슬쩍 나오는 거지 이제. 자, 여러분들, 뭐 춥다고 해서 겨울에 뜨거운 탕에 들어갔어. 근데 의도치 않게 뜨거운 탕에 들어갔는데 뭐가 막 색깔이 보여. 방귀를 꼈더니 그게 되게 곤란하지 않아요? 근데 기체 눈에 안 보여, 다행히. 그냥 뽀글뽀글만 나와. 그게 얼마나 좋아요. 기체는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기체는 확산하는 거야. 확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체는요 동그랗게 이렇게 확산,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담배 연기 어때요? 한쪽 방향으로 가죠. 이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는 절대로 기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라지는 순간,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순간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일 때는요, 그거 모아보세요. 이 담배 연기를 모으면
탄소 알갱이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는 사실은 고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체는요, 인력이 막강해요. 굉장히 단단하죠. 액체는요, 조금 느슨하고 기체는 완전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로 가시면 단위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단위계. 요거 조금만 지우고 얘기할게요. 단위계는요, 우리가 공학적으로 쓰는 단위들을 세계적으로 통일해서 씁니다. 어떻게 통일해서 쓰느냐 하면 온도라든가 또는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일해서 쓰게 됩니다. 자,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온도. 템퍼러처의 약자입니다. 온도는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섭씨 온도를 쓰니까 괜찮은데 미국 가면 벌써 화씨 온도 쓴다고요. 온도 체계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는 뭐 섭씨 30도 그러면 되게 덥구나 이렇게 아는데 미국 가서 화씨 30도 이건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는요, 주로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쓰다 보면 서로 혼란이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SI 유니트를 쓰자. 전 세계적으로 통일해서 쓰는 게 바로 SI,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니트가 채택이 됩니다. 거기서 온도를 어떻게 쓰냐면 켈빈 온도를 쓰자 이 말이에요. 켈빈 온도. 이건 이제 공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공학적으로. 자, 뭐 실생활에 쓰는 건 뭐 이거 통일할 필요가 없는 거. 공학적으로는 앞으로 켈빈 온도를 쓰자. 그럼 켈빈 온도 어떻게 쓰느냐? 바로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해준 게 바로 켈빈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더해줄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온도계 한번 그려볼게요. 0도. 이게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0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물 분자로 따지면 H2O로 따지면 얼음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쯤 오면 얼음이 되겠죠, 얼음. 그럼 이 얼음 간의 분자 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생각해 보세요. 얼음 간의 분자 운동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얼음도 미세하게나마 움직이는 거예요. 미세하게나마.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보니까 언제 멈추냐면 마이너스 273.15도 요때 더 이상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야. 제가 지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고요? 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금씩. 제가 지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저 안 움직이거든요. 움직인다는 곤란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지가 않아. 움직이는 게. 분자들의 움직임이 섭씨 0도부터 마이너스 273.15도까지는 움직임이 눈으로 관찰이 안 돼요. 하지만 지네들끼리는 조금씩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물질이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 그래서 이제 켈빈 온도는 섭씨에다가 273.15를 더해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모든 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온도는요, 켈빈 온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부피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SI 유니트는 리터를 쓰는 겁니다. 리터. 1리터는 어떻게 돼요? 1000ml죠. 그래서 만약에 공학적으로 뭔가를 계산한다 그랬을 때는 200ml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0.2리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압력. 압력은요, ATM을 씁니다. 압력하면 또 할 얘기가 있죠. 압력은요. 이거 이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사실인데 대기압, 공기도 밀어내는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거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얘기보다 갈릴레오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갈릴레오는 굉장히 그 귀족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데 귀족 집안이고 되게 풍요로운데 이 사람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 집이 좀 빈곤했어요. 먹을 게 없고 좀 힘들게 생활을 했단 말이야. 이 갈릴레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이거 뭐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갈릴레오의 제자 토리첼리 얘기입니다.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집에 연금됐을 때 얘기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렇게 땅 속에 이제 우물을 팔 거 아니야. 이렇게 파는데 200m 팠을 때는 펌프질하면 물이 나왔거든. 근데 1033m 정도 내려가서 파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거 왜 물이 안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토리첼리와 같이 실험을 하죠. 동네 곳곳을 다 땅을 파보는 거야. 이렇게 땅을 파보는 거야.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1033m 정도 내려가면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오는 거야.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기에도 뭐 밀어내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1000m 하면 굉장히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보다 13.6배 무거운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수은을 가지고. 그래서 수은을 갖다가 이렇게 가득 이제 수은을 채워 넣는 거야. 얘가 13.6배니까. 여기다가 수은을 가득 채워 놓고 나서 시험관을 이렇게 시험관을 넣어 놓고요. 그럼 가득 찼겠죠, 수은이. 그리고 세워본 거야, 수은을. 이렇게 시험관을. 세웠더니 여기서 밀어내는 공기의 압력으로 수은이 딱 76cm만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76cm만. 그래서 그러면 공기의 대기압은 76cm 수은의 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기압은 76cm 수은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걸 미리로 환산하면 760mHg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죽고 나서 나중에 토리첼리가 완성했기 때문에 이거를 760토르라고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일기압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760mHg, 760토르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SI 기본 단위를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접두어, 유도 단위도 나오지만 볼까요? 자, 길이는 메타를 주로 쓰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온도는 켈빈, 물질의 양은 몰, 요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이번 교과에서는. 그 다음에 유도 단위에서 보면 면적은 제곱미터, 부피는 세제곱미터, 밀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요 정도까지. 압력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에 작용한 힘을 말하는 것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압력 말하는 거죠, 압력. 자, 이 경우는 파스칼 또는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제곱 이렇게 보시고요. 접두어 중에서는 10의 6승은 메가, 10의 3승은 킬로,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티,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10의 마이너스 9승은 마이크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짚어드린 이유는 이 정도는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위험물질 교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8페이지로 넘어가면 물질의 밀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